그 채권 관련해서 이제 보면요, 뭐 금리라는 표현도 쓰고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예. 뭐 둘 간에 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맞는데 크기 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보다는 조금 더 높다, 조금 더 크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금리는 제일 처음에 채권을 발행할 때에 그게 이제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금리, 표면이율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행을 했는데 발행을 한 다음에 그 금리가 계속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채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이 살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나한테 조금 덜 준, 내가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일 처음에 발행한 것보다는 금리가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때 사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서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발행했던 금리보다도 더 낮게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에 내가 그 채권을 사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거를 그 나타내는 표현이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수익률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면 이자 이것도 포함하고 이러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금리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익률도 뭐 종류별로 여러 가지 수익률이 있더라고요. 예. 꼭 알아야 될 수익률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표면 수익, 표면 이자, 표면 이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발행할 때 이 그 채권에 대해서 매년 얼마만큼의 이자를 주겠다.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 수익률. 그게 이제 표면 이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기 수익률입니다. 만기 수익률은 뭐냐면 내가 이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만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길면 뭐 5, 6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만기가 될 때까지 총 받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투자한 원금에 대해서 몇 %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연평균으로 했을 때에 그가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총 그냥 뭐 5년 남았는데 5년 전체적으로 나한테 얼마만큼 수익이 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만기 수익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가지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표면 이자율이 얼만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만기 수익률이 얼만큼 되느냐,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이 얼만큼 되느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더 그 자세한 개념 이거는 그다지 필요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주식과 관련한 채권도 좀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한때 굉장히 많이 얘기됐던 것이 이제 CBBW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주식과 관련된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관한 성격도 좀 들어가 있고 채권에 관한 성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요. C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그 일정하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이 만약에 그래서 한 10,000원짜리를 하나 받는다. A라고 하는 기업에.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뭐 5,000원에 이걸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회사의 주가가 5,000원을 넘어서 6,000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 10일을 가지고 그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000원짜리가 5,000원에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10,000원짜리 10이 한 장을 갖고 있게 되면 2주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2주로 바꿔서 지금 주가가 6,000원이니까 그 한 주에 1,000원씩 2,000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환사채인 거고요. 그 다음에 BW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에 내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주식으로서 전환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CB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환하게 되면 채권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되고 BW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으로서의 권리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대신에 거기에 내가 얼마의 이 주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W를 행사하게 되면 그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만큼의 돈을 새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전환사채, CB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채권이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돈을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성장률하고 물가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통해서 그걸 커버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인하하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채권 가격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봐야 되죠. 삼성전자처럼 신용 등급이 굉장히 좋고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의 가격을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낮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사가려고 하는데 코스닥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굉장히 높게 줘야지만 그 회사의 채권을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신용 등급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채권의 가격, 금리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 등급은 어떻게 따집니까? 신용 등급은 신용 평가 회사에서 평가를 해서 따지는데요. 신용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게 봐서는 채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빚을 그 부채를 일으킨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채를 일으킨 회사가 과연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부채를 일으킨 거를 갚느냐 마느냐뿐만 아니라 이자를 과연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회사가 이것저것 뭐 세금도 떼내고 그 세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임금 먼저 주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얼마만큼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회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부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중에 얼마큼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등급을 쭉 이렇게 매긴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신용 등급이고 신용 평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한테 이제 투자하라고 권할 수 있는 등급은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대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BBB 등급의 플러스. 그러니까 A 이제 신용 그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10개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예. 제일 등급이 좋은 건 A 3개, 그러니까 예. 트리플 A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B 2개, 아니 그 A 2개, 더블 A, 그다음에 이제 A 하나, 싱글 A. 예. 그 밑이 이제 그 BBB 플러스 BBB 등급, B 3개인 등급이거든요. 예. B 3개인 등급은 플러스 그다음에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BBB 플러스까지를 우리가 그냥 투자 등급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예. 이게 보면은 기업의 신용 등급이 있고 예. 채권의 신용 등급이 있는데 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 기업의 신용 등급은 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금융 거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에 빚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부채를 일으켜간 기업이 과연 우리가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를 기업 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거래 이거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평가, 기업 평가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채권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채권만을 평가해서 이 채권이 과연 제때에 그 이자가 지급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채권만을 가지고 그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채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전체 금융 거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기업 평가가 되는 거고 채권에 대해서만 평가하게 되면 채권 평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채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지 좀 일반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채권은 증권회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 그러면 대부분 지금은 주식으로서 생각하지만요. 증권회사의 증권이라고 하는 건 주식과 채권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증권회사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채권도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을 장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채권을 발행해서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장내에서 거래를 하고 하는데
채권은 주식은 모두 다 장내에서 다 거래를 하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장외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은 어떤 회사가 발행하게 되면 그 주식은 모두 다 동일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채권은 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기에 따라서 채권은 모두 다 종류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상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상장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장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채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단위로 그 발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개인들한테 10,000원짜리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행을 하면 50억짜리 한 5개 이렇게 해서 팔아버리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걸 이제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조그맣게 자릅니다. 10,000원 단위로서 자르든지 10만 원 단위로 자르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걸 이른바 이제 소액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 가면 그런 이제 소액 채권 이거를 이제 그 매매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는 거는 그 채권 관련해서 ETF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주 이제 채권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런 이제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선물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 선물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채권도 금리를 놓고 선물 거래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국채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런 선물 거래와 관련한 상품들도 그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채권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채권 금리에 대한 예측 그 방향성에 대한 예측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 채권 관련한 상품으로 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상품은 그 증권회사에서 일반 고객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는 소액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장내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채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채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채권 어떻게 사는지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채권을 살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점 이런 것도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우선 보면 국채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의 안정성을 특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건 그 회사가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원금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자기 성향, 자기의 투자 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또 상당히 좀 고려를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모험적인 거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느냐 이건데 자, 모험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채권 투자해가지고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되면 갑갑해서 못할 뿐만 아니라요. 이게 빈번하게 사고 팔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작은 액수를 가지고 사고 팔다고 하다 보면 사고 파는 것만큼의 비용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식만큼 자주 사고 팔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채권도 이제 거래를 하니까요. 이게 이제 사는 시점, 파는 시점은 포착하는 요령들이 좀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인 채권은 지금 그 상황으로서 고려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뭐냐면 중앙은행들이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느냐 하는 거가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기간에는 채권을 안 사시는 게 좋고요.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이제 반대로 채권을 많이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채권, 이 만기가 한 1년에서부터 3년 정도 남는 거. 이거는 지금 경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만 됩니다. 경기가 지금 나빠지는 기간이냐 아니면 올라가는 기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라는 것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죠. 경기가 떨어지는 기간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셔도 괜찮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자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미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장기가 되면 그때는 경제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의 구조로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그런 그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이론적으로 많이 살펴봤고요. 예. 좀 이제 뭐 채권 투자 실사례들 이런 걸 좀 보면서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실사례로 뭐 국채나 이런 것들은 뭐 뻔하니까요.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국내 채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실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후순위채 그 신종자본증권 이런 거는 은행이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은행이 만약에 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세금 내고 그다음에 또 은행원들한테 임금 주고 예.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은행이 그냥 발행한 그 은행채 그거 다 갚아주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돼 있는 거 갚아주고 그다음에 신종자본증권으로 돼 있는 거 갚아주고 이렇게 이제 갚는 그 순위가 그 뒤에 있는 채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4%대 중반에서부터 5% 정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은행이 그냥 직접적으로 발행한 채권보다는 뒤에 그 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지만 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게 되면 모두 다 똑같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예. 은행채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극히 확률이 미미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난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국채 외에는 투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 채권들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대한항공 채권 이런 것들은 그 투자 등급의 맨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그냥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뭐 부도가 날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현재 금리는 4%대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는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뭐 보통 때보다는 높겠지만 그래도 좀 진정세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채권 매력이 좀 다소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진정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렸던 금리를 다시 내릴 거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짧게 보면 2, 3년, 길게 보면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서부터 낮은 금리, 이거는 그 금리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요. 그 금리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금리를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다시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다시 내리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금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채권 투자의 매력, 이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이제 주가하고 채권 가격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좀 서로 상부적으로 이렇게 좀 짜고 하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도 좀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요인들을 모두 다 떼내고 채권 금리하고 주식 등락하고만을 비교하면요. 그게 맞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이거를 다른 요인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이 두 개만을 딱 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금리는 떨어졌는데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주가가 같이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는데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서 그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힘이
금리가 떨어져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보다도 더 강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도 내려가고 주가도 내려가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모두 다 제거하게 되면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가와 금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런 그 모양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가끔 이렇게 자주 그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채권 얘기 쭉 했는데 네.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미국 장은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인내하고 또 이 자산을 불리는 그런 시기로 슬기롭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네.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자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최고 많이 떨어졌을 때 거의 25% 정도까지 내려갔고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정도 하락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무서워서 주식을 내다 팔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지금서부터는 그냥 버티는 것이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미국 주식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기업 이런 것들 많이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을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지난 한 뭐 15년 넘게 동안 굉장히 훌륭한 경쟁력을 많이 보여줬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세계에 있는 기업들도 이거를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뭐 매수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인데요. 이거는 성장성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최고 주가가 될 때까지 20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20배가 왜 올랐느냐? 테슬라에 대한 성장성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장성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또 반영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선택할 때도 얼마 전처럼 그냥 빅테크 이러면서 모두 다 똑같이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전략을 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